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같이 읽고 그걸 삶에 적용시켜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재무 설계를 위한 행동 재무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무 설계라고 하면은 보험 설계라고 되게 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행동 재무학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재무 설계라는 게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뭐 펀더멘탈 같은 측면에서만 그거를 재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어떠한 행동적인 행동의 재무니까 행동을 가지고 이 재산을 움직이는가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심리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큰 책 있잖아요.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거의 700페이지 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제 축소판이죠. 아무래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요약해 보면서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이제 대부분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같이 사고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은 현대화돼 있고 근대화돼 있다는 말 자체가 서구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양적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은 서양적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인간이란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 어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제 신본주의를 벗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은 보통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은 이성적인 선택, 즉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은 A와 B 중에 A가 확실히 이제 수리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 커 보이면 감정과 관계없이 A를 선택하고 그 A를 선택하는 것도 감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성적인 선택이 감정적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책은 이제 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배고플 때 쇼핑을 더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배고픈 거와 관계없이 쇼핑을 할 텐데, 그리고 뭐 노점상에서 과일을 구입할 때는 어떤 애누리를 위해서 흥정을 하지만 명품이나 고가품 흥정을 하지 않는 거는 참 웃긴 거죠. 왜냐면 오히려 더 비싼 것을 흥정할 때 더 내가 돈을 더 많이 이익을 볼 텐데 오히려 이런 싼 제품에 흥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점,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결국에는 그 감정이 그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 감정을 언어적으로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overconfidence, 이제 자기 과신이 첫 번째로 나와요. 자기 과신이 참 재밌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기 과신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over confidence예요. self confidenc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 자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자기 자신감하고는 자기 과신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self over confidence라고 해야 자기 과신이 원래 더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영어적인 표현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죠. over confidence.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을 과대하게 부린다는 거죠.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데 그 전제에 대한 어떤 나만의 무게감을 더 실어주는 거죠. 사실 그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 그 선택을 과신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을 딱 했으면 그거를 확신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한 걸음 두고 본다라는 이 관점이,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엔 내가 돈을 다루는 작업이고, 돈을 다루는 작업은 결국 비중 관리가 굉장한 어떤 그 예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예술적인 영역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과신을 극복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은 이 투자 자체를, 그래서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좀 느낀 건 뭐냐면, 이 자기 과신이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조금 잘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과신을 가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적으로 조금 제가 직업에 대한 규천은 없지만, 어떤 대학 학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는 직업들을 떠나서 굉장히 학벌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직업군들에서도 자기 과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높으면 자기 과신이 높은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데, 학벌이 낮은 사람들도 자기 과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특이한 거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자기가 높은 학벌인 사람들에게 자기 돈을 맡기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펀드가 더 인기가 없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실력의 영역보다는 운의 영역, 즉 우리가 말하는 도박, 투기의 영역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자기과신이라는 게 또 발휘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일부분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펀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학벌과 상관없이 자기과신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기과신이 사회적 성공의 유무와는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여기 책에 나오지 하지만 그런 경향이 세요. 한데 아닌 부분들도 있다는 걸 보면은, 인간이 결국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을 운이라고 치부하다 보니까 내 운이 결국 너의 운보다 더 부족할 게 없다라는 인간의 마인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결국 자기 과신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중 관리가 어려운 거,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참 쉬운 상황에 자기 과신을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과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자기가 봐도 헷갈리는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 과신이 더 뚜렷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도 자기 과신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기 과신이라는 건 내가 꾸준히 맞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데, 그 와중에서 자기 과신을 가진 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선택을 바꾸죠. 그러니까 어떤 대중들은 결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엄청 사서 장기 투기를 하거나 그냥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자기 과신을 사서 이게 주식을 샀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안 되고 사고 팔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다르고, 금액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건 사실은 개인이 느끼는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른 건데,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다루는 어떤 능력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어떤 형식이 좀 달라질 뿐인데, 그거를 금액의 차이나 이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돌려버린다는 거, 투자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투자의 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과신을 할 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게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니라는 사실로 투자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투자의 빈도가 높다고 하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과신을 가지면 오히려 사고 길게 가져가지 않나?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빨리 성취를 얻고 싶은데 내가 이게 잘 안 되면 그거를 계속 나의 결정을 사고 판다는 거. 그게 대부분 자기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컨트롤의
반대되고, 그러니까 자기 과시는 결국에는 원칙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거는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의 어떤 틀인데, 리스크는 계속 변하는데 그 변하는 리스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고정되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투자에 있어서는 원칙의 어떤 부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성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과신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건데,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해서 밀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대상을 아예 선택조차 안 하는 거, 또 재무 이론에서의 후회 회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손실 보는 게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손실을 보는 것이 크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그런 마음을 알고서도 내 원칙에 맞으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주식을 빨리 파는 이유가 뭐냐면 내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라는 시장이 말하는 가격에 흔들려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칙이 맞으면 그걸 보유하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후회 회피라는 것도 결국에 원칙이 없는 사람들, 자기 과신도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오류라는 거죠. 잃기 싫지 않은 심리.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합리화할 때 뭐를 표현을 하냐면, 나는 지키는 투자를 하고 싶다. 워렌 버핏이 원금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원금을 뺏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금을 지키란 말이 원금을 뺏기지 말라는 말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어떤 나의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단지 내가 딱 고정된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게끔 하는 채권처럼 나의 어떤 투자의 어떤 그 공식 룰을 만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300만 원씩 200만 원씩 들어오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 회피가, 이제 투자는 하고 싶은데 후회 회피랑 짬뽕이 돼가지고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당주 투자니 안정적인 투자니 우량주 투자니 이런 것이 손실 회피라는 거죠. 근데 진짜 투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시장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내가 줄 걸 주고 얻을 걸 얻겠다. 작은 걸 주고 큰 것을 얻겠다라는 어떤 순환의 고리를 얻어야 되는데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지키라고 했지 뺏기지 말란 말을 안 했거든요. 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원칙으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내 자산을 지켜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조차 하지도 않고, 주식을 하더라도 배당주 투자니 월에 얼마 들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투자의 변동성에서 굉장히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 겁쟁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 일에 책임지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을 하지 않는 상태의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대표성의 오류가 있고 낙관주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다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앞에 두 개, 후회 회피와 자기 과신이 왜 이런 게 벌어지는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의 오류나 낙관주의 오류도 내가 그냥 낙관주의 오류는 그냥 믿는 거예요. 게을르게. 정해진 미래가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관성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벌어지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표성은 뭐냐면 통계학적으로만 보는 거죠. 바구니에 3분의 1의 구슬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3번 중에 한 번은 이제 구슬이 나온다.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소수의 법칙처럼 작은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런 모든 케이스들을 내가 다 풍성하게 경험한 만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리스크화되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틀이 생기면 나만의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과신, 후회 회피, 대표성의 오류, 낙관주의 오류, 손실 회피, 단내리기 효과, 내가 앞으로 100% 일이 가되면 100%가
벼룩가 내 최고야 하면서 벼룩이 그 특정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소유가 내가 가진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리고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고정된 틀에서만 자산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료 섹터가 안 갈 것 같고 반도체 섹터만 갈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칙을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수록 이러한 오류들을 점차 극복하게 돼요. 하지만 초보였을 제 사실을 보면 이런 부분들 다, 이런 오류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있고 멘토가 있었지만 저도 게을렀던 거죠. 어떤 틀이 있다고 생각했고 10배 이상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걸 사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읽어보면서 그 투자에 대한 오류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내 원칙은 과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휘둘린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원칙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점을 좀 돌이켜 본다면 좋은 또 책과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 참 전투적으로 읽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렇게 살살 힘 빼고 읽는 것도 좋은데, 책을 통해서 책에 또 이걸 오늘 하루 다 읽는다 그랬는데 이게 내 것으로 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볼 때 그게 정말 리딩, 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까지 날씨가 좀 많이 춥고 내일부터 좀 풀어진다고 하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겨울이 끝날 때까지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